일정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 미착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도착지 인도조건이니까 도착이 돼야지만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착이 돼야지만.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번.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 다음 자료를 보고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은 기말에 평가이익을 1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평가이익을 계상한 다음에 공정가치가 이 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날이야. 같은 날. 2020년 기말 같은 날이야. 고로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150만 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50만 원 잡은 거는 현주에 만 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이 평가이익이 잡혔다 이 뜻이에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거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주당 얼마냐? 만 원이다. 이게 주당 얼마냐? 만 원이다. 선생님, 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평가이익 잡혔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같은 날이야. 하나요? 같은 날 평가이익이 잡힌 거야. 이 만 원으로 보고. 그래서 현주를 8,0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주당 얼마가 떨어진 거야? 2,000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0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은 떨어진 금액이 1,000주 곱하기 2,000원 그러면 200만 원 떨어진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요건 함정이 주당 만 원인데 평가이익이 생겼으니까 올라갔겠지? 해갖고 주당 11,500원으로 착각하고 8,000원에 처분했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같은 날 같은 공정가치를 봐서 이런 붕괴를 했다라고 해서 만 원짜리가 8,000원에 팔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건 모두 정답을 줬는데 애초에 답은 2번을 잡은 거죠. 2번. 일권이 설정된 보통예금은 담보물권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보통예금에 뭐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야 라고 한 건데 여기에도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다 맞다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끼리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정태적 보고서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죠. 손익계산서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정태적 보고서라고 하고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간이야. 기간. 동태적 보고서란 말이죠. 손익계산서도 이것도 일정 기간이야. 그러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죠. 얘랑.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바 니은번이 틀렸다 이 얘기예요. 회사한국은 업무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때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취득시 재비용은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세마저도 포함한다. 900만 원 구입가액이고 당연히 운반비 포함해야죠. 당연히 설치비 포함해야죠. 950만 원.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총원가, 조업도, 사선이 그려졌으면 이건 변동비죠. 변동비. 총원가, 조업도, 직선이면 이건 뭐예요? 고정비죠. 고정비. 니은번은 고정비. 이거는 뭘까? 준변동비. 이 그래프는 준고정비.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거다. 맞아요. 이유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고? 총원가가 일정한 거죠. 총원가가 일정한 단위당이 아니고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례한 그래프다라고 해야죠.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적게 생산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주식회사 3일은 악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단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말 기말 제품은 얼마인가? 딱 보면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포로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원가 공식을 알아야 돼요. 기초 제품과 완성품을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원가 나온다. 맨날 얘기하죠. 자, 써줘요. 13만원 플러스 기초 제품. 13만원은 기초 제품이에요. 플러스 바로는 완성품. 마이너스 바로는 기말 제품. 거로 매출원가 28만원. 자, 얘랑 현재 얘는 나와 있어요. 13만원 플러스 완성품 가로 마이너스 기말 제품은 답을 찾아내는 거고, 거로 매출원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개, 맨 앞에 거와 맨 공식의 뒤에 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두 개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가로가. 첫 번째 가로가 완성품인데 그 첫 번째 가로 완성품을 찾기 위해서 제공품 계정을 머리에 그리면 이렇게 되죠. 봐봐요. 15만원에다가 얘를 다 더하면은 제공품 계정 차변이잖아. 제공품, 비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하면 차변이죠. 자, 네 개를 더해서 얘를 빼면은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만원에 10만원, 16만원, 5만원 더해가지고 46만원이네요. 11만원을 빼야죠. 그럼 완성품이 나오는 거야, 완성품이. 그 완성품이 35만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랑 비교했을 때 빼게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 가로 기말 제품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매번 나오니까 우리 교재에 98, 99페이지 암기해야 돼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량 생산하는 업체, 종합원가, 기말 제품 평가와 완성 환산량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말 제품 평가하는데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있다 그랬어요. 평균법은 기초 물량과 단기 착수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거고 기말 제품이 나오는 거고, 선의선출법은 무조건 전년도에 투입한 걸 먼저 완성화시킨다 그런 의도라 그랬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선의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난 후 단기 착수분을 완성시킨다는 가정이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돼 가지고 기초 제공품 기회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다. 평균법은 착수와 착수분을 구별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균법 선출법을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법 선의선출법에 의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10년대에 만들다 말고 오는 게 아예 없어. 그러면 뭐 관계 없죠. 평균법 선의선출법 의의가 없는 거지. 일치한다가 돼야죠.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 평균법 선의선출법 이게 없으면.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만원을 과대 배부했다면 이거 간단해요. 봐봐요. 실제액이 40만원인데 10만원 과대 배부됐다면 예정액은 50만원이죠. 예정액이 많으면 과대 배부, 예정액이 적으면 과소 배부란 말이에요. 50만원이 50만원이라고 보는 건데 50만원이 나왔으니까
예정 배부일을 물었다는 얘기는 50만 원은 어떤 시간에다가 배부일을 곱해서 50만 원이야 이걸 물은 거니까 50만 원을 만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단가가 나오는 거죠. 50만 원 나누기 만 그러면 50원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상 완성품 원가를 지지 않는 회계상 오류는 무엇인가? 완성품에는 뭐가 들어가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들어가는 거잖아.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되는 때를 보고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선물로 교환하는 때를 보고 폐업하는 때는 폐업하는 물건이 언제 실제 판매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폐업하는 때는 폐업하는 그 일을 보는 거죠. 폐업하는 일을. 다음 점 소득세법상 구분이 다른 하나는 뭔가? 얘는 기타 소득에 속하고 산업재산권이 뭐예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런 게 산업재산권이에요. 상표권 이런 게. 그걸 대여하면은 기타 소득에 속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공장 재단, 공장의 모든 거를 대여하거나 상가의 임대 이런 것들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비과세 소득인데 여러분 은행에 이자가 있는데 이자 들어올 때 세금 띄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분리과세예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어쨌든 세금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얘기예요.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이다. 그래서 분리과세다 이런 얘기 했었죠. 분리과세. 우리한테도 통장 가끔 열어보면 382원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이자 띄고. 이자 띈 거는 이자를 낸 거예요. 소득세를. 그래서 이 이자 소득이 과세된다. 어떤 금액이든 몇십 원도 몇백 원도 알겠나요? 다음 중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거 둘 다 맞다고 해준 거죠.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미가공된 거. 미가공된 거는 농수산물 미가공된 거는 우리나라 면세 제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면세. 가까운 일본만 가도 야채 농산물 과세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법상 농수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세법상 면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미가공된 것은 생산된 건 우리나라 것만 면세를 하는 거죠. 알겠나요? 얘는 답이 그래서 1번이란 얘기죠. 면세 범위가 아니다. 그런데 선생님 2번은 왜요? 이 제기를 받은 거예요. 2번은. 버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완행버스, 직행버스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를 낸 거죠. 면세다 하고. 하지만 시외버스의 개념은 수도권을 벗어나는 버스를 시외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는 우등고속도 있고 고속버스는 과세잖아. 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해갖고 시외버스 범위는 되게 넓은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2번 하고 답을 같이 준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관세자가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연쇄사업자나 간이가세자로부터 받는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매입세 공제. 일반 관세자한테 받는 걸 해주지. 일반 관세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다. 이거 해줘요. 하지만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영수증, 신용카드 받아왔다. 세금계산서 이건 끊을 수가 없고 영수증, 신용카드를 받아왔다. 부가세 인정 안 해줘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4,800만 원에서 올해 8천만 원 사이로 들어가는 간이가세자들은 계산서 교부를 하지만 어쨌든
그전 얘기로 하자면 간이가세제로부터 소모품을 매입하고 요거는 안 해주는 걸로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